반갑습니다. 싱싱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거, AI가 사람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의 절대적인 복종 또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사를 죽인 AI 드론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 사람을 죽인 이유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범주 안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충실히 움직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인간의 실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쉽게 말해서 버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버그가 생기고 나서 패치를 진행하는 것,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범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실수라면 그것을 패치라든지 아니면 버그 픽스를 통해서 고쳐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 밖에서 이 버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그때부터 AI에게 걷잡을 수 없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간 조종사를 죽인 AI 드론 역시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AI에게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걔네들이 뭐 도덕적인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결국 그 AI 윤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에 오류나 버그가 생기게 되면 그 즉시 그 윤리는 붕괴되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고 결국 그 실수를 AI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조종사를 죽인 저 AI 드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것은 아주 작은 범위의 실수일 뿐이고 이제 인간이 더욱더 AI를 고도화시키면 시킬수록 저 실수에 대한 파장력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10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50년도 남지 않았다. 아니 40년, 3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치명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딥러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딥러닝하는 곳이 다름 아닌 광대한 인터넷 세상이죠. 거기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습득하는 방식이 참 황당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에게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더 많은 데이터들을 통계학적으로 취합을 했을 때 그것을 정답, 즉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챗 GTP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를 내놓는 경우도 그것이 정답인지 또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인공지능은 모르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모아 그것이 정답인 양 말을 하는 그런 버그들이 생겨난 겁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과거부터 전쟁을 좋아했고 또한 폭력적이었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문명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 왔고 또한 인터넷 세상 역시에서도 과거의 그러한 인류의 역사처럼 그대로 인터넷 세상 안에서도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정적인 대부분의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답인 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인터넷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들은 취합하고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정의로 내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AI는 점점 더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세상처럼 결과에만 모든 것들을 정답으로 내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 조종사를 죽인 AI 드론처럼 말이죠. 자, 아무튼 현재 인공지능은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늘 TV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부죠. 이 부를 우리가 좀 세분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채와 빈부격차에 대한 열등감이죠. 그러나 어느 언론사에서도 부와 부채에 관한 열등감, 그리고 돈에 대한 진짜 밑바탕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부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야지만 이 세상의 경제가 그나마도 삐그덕 거리면서 간신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와 부채, 화폐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그 돈을 헛불리 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들의 고요를 빨기 위한 흐름이 바로 이 경제의 민낯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부라는 게 뭘까? 이 부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 어떻게 독식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모든 시간에 전신의 힘을 투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를 독식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장 기초적이자 원초적인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옥한 토양, 두터운 석탄층, 풍부한 매장량의 유전, 그리고 깨끗한 무한의 수산 자원 같은 이런 원초적인 1차적 부의 유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부를 독식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양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땅의 가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식량을 생산해낼 수가 있고, 석탄층과 유전은 에너지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의 공산품 또한 생활 원자재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동력의 자원으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풍부한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또한 배를 운송할 수 있게끔 개척을 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소금과 에너지 생산, 공장에 필요한 각종 냉각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1차적인 부를 토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만들고 생활 원자재를 만들고 식량을 만들 수 있는 2차적인 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원초적인 1차적인 부와 또한 파생적인 2차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생리처럼 1차적인 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파생적인 2차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된다. 즉 1차와 2차적인 부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1차적인 부를 누린 자들이 과거부터 모두 2차적인 부를 거머쥐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유대 자본가들 또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모두 1차적인 부를 가졌다. 로스차일드 역시도 마찬가지고 록펠러도 1차적인 부를 가지고서야 2차적인 파생적인 부를 가지게 됐던 것이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들이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들처럼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거니와 저들만큼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관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굳이 이야기를 꺼내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대기업의 그룹 총수들 모두 과거부터 조선시대를 지나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미 원초적인 부를 거머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강이라는 사람들, 즉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들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들을 숨긴 채 사회 젊은 층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죠.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원초적인 자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노력과 고통에 의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마치 저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병신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게 인생의 모든 정답인 양 똑같이 뻐꾸기처럼 외쳐대고 있고 젊은이들은 거기에 세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차적인 부, 그러니까 토지와 석탄, 유전, 바닷물과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 2차원적인 부를 또한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1차원적인 부가 없다면 2차원적인 부를 창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1차적인 부가 있어야지만 2차원적인 부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차적, 2차적인 부를 끌어모았던 자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도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3차적인 부를 이들은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3차적인 부는 1, 2차적인 부도 없는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마치 허구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추진할 수도 없겠죠. 이 3차적인 부는 1차적인 부와 2차적인 부를 기반으로 창출된 매우 추상적인 폰지 사기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 채권, 금융, 상품, 파생 상품 이러한 증권, 자산 가치가 있는 증서를 3차적인 부라고 하고 3차적인 부는 결국 부의 원천에 대한 청구권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저히 투자를 가장한 기업과 금융가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배돼지를 불려주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맹목적인 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1, 2차적인 원초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저 기득권자들의 부를 동경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부, 부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진짜 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부를 동경하고 무작정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이 부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돈 한 푼 없던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 또한 경제의 흐름의 타이밍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초적인 부를 가진 자들이 결국 그 돈을 다시 빼앗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쓰임새가 닿으면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오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다시 이루어서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는데 과거부터 원초적인 자원을 물려받은 지금의 정치인들과 모기업 총수들의 입에서 그 기업에 관련된 규제정책 한마디만 꺼내도 그가 누리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화폐, 그 부채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초적인 부가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된 자들은 원초적인 기반의 부, 즉 1차, 2차적인 기반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화폐, 그 화폐를 이용해서 과다한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결국 원래부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 의해서 때가 되면
그들이 만든 3차적 부, 그러니까 사기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시 빼앗아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부라고 부르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원초적인 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가지기 위해 그들의 돈, 즉 화폐를 이용한 부채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 언제든지 다시 저들은 그 사람의 부를 빼앗아 오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이야기해서 그럼 만약에 원초적인 부가 무한하다면, 그러니까 토양, 석유 이런 게 무한히 매장되어 있고 아무나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부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지겠죠. 그리고 아무도 부를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곧 부에 대한 특권의 청구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만의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조건적인 권한을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그것을 필요로 한 화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화폐에 전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즉 원초적인 부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용 창출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또한 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 축소로 불리우기도 있고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화폐 권한까지 이미 저들이 거머쥐었죠. 이것은 1, 2차적인 부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권한이고 우리는 그런 특권층을 보고 여전히 그 특권층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들의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이미 과거부터 그들만의 원초적 부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결국 우리가 현재 가지고 우리 거인 양 쓰고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빌린 것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부, 그 부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겠지만 원초적 부를 누리지 않는 자들에게 빌린 화폐를 통해 성장한 부자라면 그것은 결코 부가 아닙니다. 그저 부의 망상을 심어주려는 유명한 미디어의 강의자들과 금융의 뿌락지들에게 여러분들은 부자인 것을 착각하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더 면밀히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기업인 이유 역시도 단순히 화폐의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닙니다. 즉 원초적인 부를 거머쥔 자들이 금융을 손에 거머쥐기 위한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의 청구권, 이것은 결국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라는 개념을, 그 권한을 저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일 뿐이고 3차적 부라고 불리우는 저 금융 시스템 역시, 화폐 역시도 앞에 부의 권한처럼 그 청구권의 의미를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즉 화폐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부의 기반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의 화폐라는 겁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이미 인쇄되던 그 순간부터 원초적인 부를 누린 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카지노 칩과 같은 것으로 변모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칩을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땀 흘려 모아둔들 결국 카지노라는 도박장에서 모두 털리는 결과,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자, 우리는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CEO뿐입니다. 우리는 그 카지노에서 결국은 도박을 하면 할수록 모두 털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지금의 화폐를 거대한 카지노 도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손에 내가 열심히 운이 좋아서 도박을 해서 돈을 땄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시 도박장에서 때가 되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잃은 부,
이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초적인 부를 가진 자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카지노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불균형 속에서 3차원적인 부가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풀거나 줄여버린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가치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요동의 방향에 따라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기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 이것은 원초적인 부와 그 화폐를 거머쥔 자들이 우연인 척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휘청거리면서 계속 어려웠던 그 우연일 것 같았던 현상들이 전부 인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카지노 칩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흔드는 판에 한번 걸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칩을 열심히 모았던, 노력에 의해서 모았던 간에 그들의 하수인이나 또한 그들의 편이 아닌 사람 위에는 모조리 탈탈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 이 도박장의 조작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모든 부는 부의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1차적인 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2차적인 부의 창출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원초적인 에너지와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구나 화성에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화폐, 주식, 채권,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허구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세상에서 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글로벌 경제라는 카지노 칩에서는 높은 가치를 지닌 것 마냥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겠지만 만약 그들의 카지노 도박장이 성장이 지연되거나 멈춰버린 이 세상에서는 그 즉시 카지노 칩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화폐나 주식, 채권 아무 근거도 없고 그저 원초적 부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죠. 자신들의 담보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허공의 카지노 칩,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카지노 칩은 카지노 도박장을 나온 순간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언제든지 화폐를 만든 자들이 정책을 바꾸거나 붕괴가 돼버리게 된다면 그 가치는 그 즉시 쓰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이 실물 가치를 통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거짓 카지노 칩을 통해서 비이성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함을 넘어서 무한에 가까운 카지노 칩을 저들이 경제 성장이라는 별미로 팽창을 시켜버렸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너지는 결과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고 화폐 경제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터졌어야 되지만 그들이 애써 감추고 모른 척 덮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반면에 화폐 카지노 칩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금융부채들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던 사람들 모두 알고 보면 저들이 만든 위험천만한 카지노 칩을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빌려놓고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 번지르르한 빚 좋은 개살구라고 볼 수가 있고 SNS 관심종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겠지만 속은 온갖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그들이 만든 카지노 칩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팔아제끼기 위해 비교하는 허영심과 경쟁을 끊임없이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껍데기들을 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경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건 마치 SNS에서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열심히 뿌려대는 화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있는 화폐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 회장처럼 기업의 주인이 있듯이 화폐 주인도 다 따로 있으니 너무 욕심내서 가지려 하지 마라. 지금 당장에 욕심을 내서 그들의 돈을 빌려 쓰면 쓸수록 지금 이 순간에는 부자가 된 것처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책임, 그 고통을 그만큼 감내해야 된다. 왕과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부라도 우리가 지키고 싶다면 절대 그들의 절대반지라는 돈의 독을 과도하게 욕심내거나 탐내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내 거인 양 착각하고 있다가 살이고 뼈고 모조리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들이 금융과 경제라는 그럴싸하게 만든 그 카지노 도박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는, 그리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부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부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